제가 뭐 열하일기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연암 산문의 멋이라는 이제 책도 내서 연암 박지원을 이렇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기존과는 다른 시선에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청받은 게 나와 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열하일기를 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열하일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나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기존과는 다른 시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암이 누구인가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암은 사람들이 다 동글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갈 때 혼자 동굴 밖에 어떤 진짜 세상을 보고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진짜 세상을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플라톤의 동굴 그 이야기 아시죠? 동굴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은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동굴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물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도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허상인 거죠. 어, 그 플라톤이 이제 이데어와 대비되는 그런 어떤 가짜, 모방된 세계로서 이제 어떤 비유를 한 건데요. 근데 연암은 이 동굴 밖을 진짜 나가서 진짜 햇빛이 내리쬐는 어떤 그 플라톤의 동굴 벽화에 비유해서 햇빛이라는 건 이제 영혼의 세계, 어떤 그런 정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 진짜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가짜 세계가 아닌. 그래서 이 어떤 진짜 햇빛이 나는 세계를 봤다는 거는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성적, 영혼적으로 사유한 그런 어떤 이제 산물을, 그런 사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암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자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암이야말로 진짜 어떤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의 진실을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암이라는 인간은 어떤 관심을 가진 게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요, 이웃과 공동체와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은 연암 박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갖고요, 열알기를 꼭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여행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길을. 그래서 이 열하일기에도 보면은 여행길에서 겪는 온갖 생고생이 다 나옵니다. 또 속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인연과 인연을 맺으면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여행. 그게 또 열하일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암이 바라본 세상은 뭔가 세상이 좀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뭔가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게 좀 뭔가 좀 병들었는 걸? 그리고 뭔가 좀 차별이 심해. 그리고 인간이 참 위선적이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뭐 호질 같은 데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이제 붓이라고 하는 게 칼과 창이 돼서 오히려 생명을 죽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식인의 상징인 북각 선생을 굉장한 위선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또 허생전에서도 글을 아는 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 섬의 재앙을 없애려 하네. 그러니까 글을 아는 그런 어떤 지식인. 뭐 오늘날 개념에서는 언론일 수 있겠죠.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 제대로 된 그런 작동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또 연암 박지원이었습니다. 자, 열하일기는 처음에 이제 그 압록강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여행기는 한양부터 이렇게 쓰는데 열하일기만 한양이 아니라 압록강, 의주,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의 경계가 되는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강물, 압록강을 건너면서 연암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은 그 수석 역관에게 자네 도를 아는가라고 묻습니다. 도, 다른 말로 진리.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배움을 나누는 것도 좀 더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난 지금 진리 깨달았는데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든 무엇이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전 진리는요, 정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가짜 진리일 확률이 높아요. 어,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도라고 하는 거,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정말 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연암도 지금 가면서 자네 도를 아는가? 물어요. 그러면서 영문을 몰라 하는 홍영복에게 도가 강물과 언덕의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선문답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언덕은 중국 땅이고요. 강물 가기 전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조선과 중국의 그 경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좀 흘러가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내막이 있어요. 물론 제 열알기 첫걸음에도 좀 쓰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실체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답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인이 사는 최초의 마을인 책문에 가서 평등안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이제 책문이 어떤 발달한 것을 보고 이제 질투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거를 반성하면서 석가열애의 해안으로 온 세계를 두루 본다면 평등하지 않을 게 없겠구나. 그리고 모든 게 평등하다면 질투와 부러움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소경이 지나가니까 저 소경이야말로 평등한 눈을 지닌 소유자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쭉 넘어와서 이제 초유의 공간, 미지의 공간인 열하일기로 급박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담은 게 일야구도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황제의 고위 생일에 맞추기 위해서 밤중에도 9번이나 강물을 건너요. 사실은 같은 건물이에요. 같은 강줄기이긴 하지만 자,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아까 강물을 건널 때 자네 도를 아는가? 라고 했다 그랬죠. 자, 여기는 강물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여기서 나와요. 도를 알았다. 그러면서 명심하는 자는 귀와 눈이 해로움이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오히려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병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네 도를 아는가 묻고 자, 열화를 건너면서 위험한 아직 그 강물은 되게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유명한 명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서 열화에 도착을 해요. 명심을 깨달은 다음에 열화에 도착해요. 이 열화라는 공간은 그야말로 초유의 공간, 미지의 공간, 아주 위험한 것.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조선 사람 누구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열화에서 일어난 중심 사건이 뭐냐면은요, 판첸나마 접견 소동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권륭제가 판첸나마를 정말 극진히 접견을 해요. 자기보다 더 높게 예우를 해줘요. 그리고 조선 사신은 판첸나마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암은 열하에서 중국 학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런 일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변잡기가. 지구가 둥글고 돈다. 우주는 무한하다. 우주적인 이야기를 꺼내고요. 동서고금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열하일기의 중심 내용이에요. 어,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 사실은 판첸나마라고 하는 한 그 종교 지도자가 오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국왕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열하일기를 통해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조선의 사신들이 그냥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오도 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연암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해요.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여.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거 아주 재밌는 문제야? 자, 명심을 깨닫고 나서 연암은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이미 다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판첸나마를 만나는 문제는 이건 너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국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데
연암은 그런 거를 다 초탈해서 오히려 이 사안을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게 열하일기 전체를 흐르는 그런 어떤 연암의 의식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앞에서 말한 그 평등함의 문제, 명심의 문제, 그리고 열하일기를 관료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 요거를 제가 한번 또 차근차근 한번 좀 짚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인이 사는 최초의 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 제주도 끝쪽에 있는 마라도. 정말 볼 게 없죠. 네,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또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도 낙후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와 비교했을 때. 근데 연암이 바라본 이 책문은 조선의 한양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길은 곱게 뻗어 있었고, 그 다음에 2층 이상의 집이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에 질투심과 부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열불이 끌어올라서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청나라는 이제 우리가 오랑캐라고 규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찔러야 될 나라, 또 병자호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나라. 우리가 이제 어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떤 시기를 하죠. 또 마음에는 질투심이 생기고 지금 연암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연암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내 아예 질투심이로구나. 내가 평소에는 욕심이 없고 맑은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 이런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내가 본 것이 적은 탓이로구나 라는 깨달음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석가열애의 해안으로 세계를 두루 본다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 것은요. 그러니까 연암이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에는 유학의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평등하는 어떤 사상입니까? 유학이 아니잖아요. 불교잖아요. 불교적인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암은 유학의 도로는 차별을 극복할 마땅한 논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연암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깊은 문제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석가열의 해안으로 세상을 두루 본다면 이제 우리 석가열에는 천수천안이라고 해서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 개의 손으로 온갖 중생들을 두루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또 천 개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세계를 골고루 비춰보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와 부러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함의 의식으로 이제 들어가 본다면 우리 인간이 갖는 질투나 부러움, 또 시기심,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좁은 시야와 가까운 관계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거지만 나와 너에만 천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함께 협력해야 될 친구와 동료가 공존과 협력이라기보다는 경쟁과 어떤 대결의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와 관련 있는 같은 동종업계거나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부러움의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잘 돼도 부러움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에요. 그거를 잘못된 감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연함은 그런 말을 해요. 이내 반성하며.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돌이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럽고 열등감을 느끼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짐승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해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 된 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좁은 관계에 갇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넓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질투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이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딱 나와의 관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이 지구상의 그런 외로운 점 하나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석가열의 해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와의 관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두루두루 살펴보고 이런 세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연함의 평등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지구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외로운 점 하나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연함의 평등한이라고 하는 거는 갇힌 시선과 나의 좁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좀 더 공평한 눈으로 두루 세상을 차별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저는 이제 그거를 열알기 첫걸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계인의 시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계인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함은 소경이야말로 평등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경은요, 연함의 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인데요. 소경은 일체의 어떤 차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소경입니다. 소경은 개방성, 포용성, 평등성 이런 메타포가 연함의 소경입니다. 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도로 눈을 감아라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이제 일화로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나아가서 자, 요번에는 이제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하면서 명심하는 사람은 귀와 눈이 방해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명심은 귀와 눈만 의지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명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귀와 눈에 의지하지 않고 심이니까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함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실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자꾸 이제 연함 본다는 것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또는 우리가 자주 보는 거, 그리고 많이 보이는 거, 또 자주 듣는 것. 저는 그거를 어떤 중심의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고 자주 듣는 게 바로 중심 이데올로기죠. 그게 주류의 생각인 거고. 그런데 이 주류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우리 시대를 빗댄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의 욕망이고 권력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의 욕망은요, 많은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어떤 우리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개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중심의 욕망에는 다 자본의 욕망과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연함은 그거를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심의 욕망, 주류의 욕망이 아까 이제 나와 타자의 문제로 가본다면은 이 나와 우리 여러분 이제 타자라는 말을 인문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 타자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그거든요. 그러니까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자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타자화하는 거는 대상화라고 하는 또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특정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갖다가 나와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리된 존재로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 안에 속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타자를 갖다가 자꾸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질적인 면을 부각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것. 그게 타자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 번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심이라고 하는 건 다수이거든요. 다수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을 갖다가 타자화시켜서 우리와 다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소외를 시켜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또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함은 이렇게 어떤 우리라고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된 존재로 만드는,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흔히 뭐 비주류라고 부르는 것들, 그다음에 하찮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보자. 오히려 꼼꼼하게 들여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명심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요, 열린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요,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 중심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봐야죠. 그렇지만은 내가 자꾸 선입견, 자꾸 들은 그 선입견으로 보지 않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라라고 하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또는 어떤 그 기성의 가치를 너무 묵수하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시선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연함이 말하는 명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열알기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그 세계관은 뭐냐면은, 다 앞에 것과 사실은 연관이 되지만,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연함은 이렇게 사람들이 소외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것, 오히려 거기에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함은 가장 작은 것에 가장 위대한 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것에 오히려 진짜 진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명의 본질을 저 중국의 뭐 거대한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나 이런 데서 찾은 게 아니라, 그 북경 사람들이 그 똥을 갖다가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요. 또 깨진 기와를 활용해서 담장에 꽂거나 마당에 진창을 막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본질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고전에서요, 똥을 가지고 활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똥을 하나의 생산의 개념에서는 말하지만 이걸 미학적인 차원에서 끌어들여서 어떤 세계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은 사람은 저는 연암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저 뒷샹이 소변기 뜯어다가 쌤이라고 붙여서 현대 예술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으로 불린 그런 어떤 행위와 그다지 미학적으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 속에서 중심되는 곳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책문학과 가장 변두리. 그러니까 중국인이 사는 최초의 마을이기 때문에 북경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보면 가장 변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두리인 책문에서 아까 평등한을 깨닫고요. 또 우리 흔히 연안그룹을 이용후생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이용후생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책문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열하일기의 가장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사건은 다 이 열하에서 겪은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열하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은 이렇게 중심이 아닌 주변, 그리고 변두리, 변방에 진실이 있다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탐험할 때도 또는 바라볼 때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에 주목을 하라. 저는 연암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참 평범해 보이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암의 이 저 호기심과 탐구 열정을 열알기에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연암이 잠을 자다가 하인이 깨워서 얘기를 해요. 그 뭐가 이렇게 혹이 두 개 달린 동물이 이렇게 지나가던데요. 그러니까 연암이 막 화를 내요. 연암이 화를 내는 유일한 장면. 그게 뭐였냐? 뭐 너무 배가 고파서라거나 누가 나를 신경질 내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낙타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서운함으로 하의를 마구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야, 다음부터는 내가 잠들거나 밥 먹을 때라도 새로운 것을 보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연함은 어떤 자기가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관리자의 눈에서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어쨌든 연합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몰래 피해서 이제 중국인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생전 처음 보는 중국인 상가 구경하다가 그 저 이렇게 장례 행렬 구경하다가 그 인파에 떠밀려 가지고 상가집까지 들어가서 거기 상주랑 절까지 해요. 열알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연안 박지원은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고 또 특정한 그런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 어떤 그런 남들과 좀 똑같은 욕망으로 살지 말고 좀 자기만의 그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함을 배운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다양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비슷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더라고요. 박제가의 말을 빌리자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한 뒤라야 이제 아득한 천만 년 뒤에 사람마다 나를 알아보게 되리라 라고 이제 박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그저 그런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좀 다른 그런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좀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허생의 꿈과 같이 우리가 좀 자본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갇힌 시선에 좀 머물지 않고요. 조금 더 어떤 공평한 눈을 가지고 좀 어떤 존재를 좀 차별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이제 세상을 꿈꾼 게 저는 연함이 꿈꾼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하일기를 좀 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것을 왜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하는지 좀 이제 스스로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왜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저는 좀 학문적인 그런 어떤 또 공부도 하가면서 이게 연암이 위대한 문장가인 이유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듯 지나가는 그 어떤 장면 속에도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해 나가면서 이 열하일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무게를 제가 많이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나 혹은 열하일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다면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한번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박성남 님이 귀로 듣는 것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요. 사실은 이 명심이라는 게 원래 선가의 용어예요. 그래서 무라의 경지, 그러니까 이게 무라일체라는 말 들어봤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도승들이 이렇게 면벽을 하면서 사물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합일의 경지를 명심이라고 이렇게 선가에서 쓰는 용어인데 연안 박지원은 그런 성가의 그런 어떤 관념의 차원으로 깨우지 않고 이걸 좀 실천의 사원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일 것 같지만은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편견이나 차별의 시선을 되도록 갖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기존에 자꾸 간습대로 이거 뭐 직업의 고귀함 나누고 막 우리는 다 가르잖아요. 인간도 차별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인간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는 태도. 그런 것들이 연함이 말하는 그런 명심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상상력과 정서 경험은 리점적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리점이라는 말은 뭐 이제 그 노마도 그저 들레즈의 이제 말에서 나온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요동벌판을 가면은 거기 이렇게 쫙 지평선이에요. 수천리. 사람들은 똑같아요.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조선 사신들이. 통쾌하잖아요. 시원하고. 우리도 똑같죠. 근데 연암은 반대로 거기서 나 통곡하고 싶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자유롭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새롭게 인식을 해요. 또 유리창이라고 하는 서점가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수많은 책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책을 사고 막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너무 황홀해 하는데 연암은 거기서 오히려 나 외로워.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리좀적이라고 하는 게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시면 되게 이제 관광을 가시면 가이드가 하는 말 듣고서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대부분. 근데 연암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걸 느끼게 아니라 자기만의 감수성으로 자기만의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공간에 대한 체험이 똑같지가 않고 뻗어나가죠. 그게 리좀적이죠. 리좀은 뿌리잖아요, 뿌리.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뿌리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상상력이. 근데 연암의 그 열하일기의 어떤 공간 체험이 기존의 관습에 갇힌 길들여진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감수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지금 이제 밑에 것까지 쭉 내려가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질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네, 요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각자의 삶에서 좀 더 행복하고 또 연함이 꿈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부라도 좀 가지셔서 내가 사는 그 이웃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요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